최초의 생물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중세 사람들은 더러운 넝마와 밀에서 쥐가 태어나고 진흙과 강물에서 개구리와 뱀장어가 태어나고 썩은 고기에서 구더기가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일상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연 발생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생리학자인 데카르트는 모든 자연 현상은 움직이는 물질로서 설명이 가능하며 같은 맥락에서 썩어가는 물질에 열을 가하면 미세한 생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학자 반 헬몬트는 버드나무와 흙의 무게를 잰 후 물만 주며 버드나무를 5년간 길렀고 그 결과 흙의 무게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버드나무는 몇 배가 넘는 질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식물은 물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하며 자연 발생설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에 이탈리아 생물학자 프란체스코 레디가 자연 발생설에 반박을 하는데 레디는 얇은 가재로 썩은 고기를 덮어두면 구더기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썩은 고기에서 관찰되는 구더기는 자연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리의 알에서 생긴 것이라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과학자 안톤 반 레벤후크가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발견하므로 간단한 미생물들은 저절로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채 19세기 프랑스에서 푸쉐와 파스테르가 각각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하며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에는 생물 발생의 핵심적인 물음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최초의 생명체는 작고 단순한 알의 형태로 발생했고 이것이 성체로 자라나 다시 알을 낳는 형태가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기 질문이 있습니다. 생물이 살아가면서 알과 성체의 단계가 반복한다는 사실과 생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젊은이, 참 좋은 질문이네. 내가 여기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알과 성체 단계의 반복이 아니네. 이 반복의 시작이 어디인가가 초점일세. 나는 생명체의 기원을 알고 싶은 것이네. 지금 보는 장치는 외부의 공기는 들어가지 않고 수은만 담긴 통이네. 이 수은 통에 충분히 끓인 건초를 집어넣네. 건초는 충분히 끓여서 살균이 되었으니 어떠한 생물도 살고 있지 않겠지? 정화된 공기만을 주입해보겠네. 이거 보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단순한 생명체가 발생한 것이 보이지 않는가?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이 적절하게 배열되면서 장기를 형성하고 이 장기가 모여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생명체가 저절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네. 제가 직접 만든 실험도구 백조목 플라스크를 통해 푸쉐 선생님의 주장을 꺾어보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크에 멸균하지 않은 고기 수프를 주입합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크의 주둥이를 가열하여 백조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 안에 고기 수프를 가열하여 멸균합니다. 이렇게 만든 백조목 플라스크는 공기는 통하지만 공기 중에 먼지나 작은 생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푸쉐 선생님의 주장대로라면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고기 수프에서는 공기가 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 장시간 놔두었지만 고기 수프 안에서는 작은 생물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크 안의 고기 수프를 먼지와 작은 생물들이 걸러지는 곳까지 기울였더니 단시간 내에 고기 수프 안에 작은 생물들이 생겨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공기가 충분히 들어갔어도 작은 생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생물이 우연에 의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체들의 부모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제가 지지하는 생물 속생설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실험에서는 풀죽을 팔팔 끓여 작은 생물들을 모두 사멸시키고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를 철저히 걸러 작은 생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생물들이 자란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나? 아니... 푸쉐와 파스테르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로 이들의 실험에는 모두 오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학자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파스테르는 고기 수프를, 푸쉐는 끓인 건초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푸쉐와 파스테르가 논쟁하던 당시 두 사람의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 모두 철저하게 외부 생물의 유입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푸쉐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자라났고 반면 파스테르의 실험에서는 미생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푸쉐와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서는
자연 발생설이나 생물 속생설을 명백히 파헤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프랑스 사회에서 부쉐와 파스테르의 논쟁에서 파스테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배우는 대부분의 생물학 교과서에 파스테르의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을 통해 미생물의 자연 발생설을 명쾌하게 반박할 수 있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에 귀납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번 시간에는요, 연역적 탐구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파스테르, 생물, 자연 속생설, 생물 속생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생명과학 파트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리학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역적 탐구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귀납적 탐구 방법은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규칙성을 파악한 다음에 그 규칙성을 가지고 결론 도출을 하는 그러한 탐구 방법이었어요. 반면에 연역적 탐구 방법은 가설 설정을 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서 나의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은 올바른 가설이 되는 거고, 틀렸다라고 하면 다시 가설을 세워가지고 실험을 또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방법 볼게요. 첫 번째, 문제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 인식을 해야지. 그러면은 어떤 문제 인식을 할까? 라면을 잘 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면을 잘 끓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문제 인식을 했어요. 라면을 잘 끓일 거다. 라면 만세. 라면. 저는 보글보글 찌개, 부대찌개 라면 좋아해요. 그다음에 가설 설정을 합니다. 가설 설정. 라면을 잘 끓이기 위해서는 물의 온도가 높아야 돼. 물의 온도가 높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물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라면 스프를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걸까? 라면 스프를 아예 넣지 않고 라면을 끓여야 되는 건가? 아니면 라면 스프를 넣은 상태에서 물을 끓여야 되는 건가? 그런 식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설은 뭐냐? 라면 스프를 넣으면 넣을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라면 스프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라는 가설을 세워요. 가설 설정을 했죠. 그럼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실험 설계, 그리고 실험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실험을 할 때에는 변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변인에 대해서. 변인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조작 변인이 있어요. 조작 변인. 그 다음에 통제 변인이 있습니다. 통제. 그 다음에 종속 변인이 있어요. 이름은 이렇게 생소하게 존재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통제 변인은요, 실험하는 내내 절대로 수정해서 안 되는 변인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라면에 물의 온도에 대한 실험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라면 스프를 넣었을 때 물의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런데 라면 끓이는 동안 불의 강도가 바뀌면 되겠어요? 불의 강도가 바뀌면 안 되겠죠? 그렇죠? 불. 그 다음에 라면 냄비의 크기가 바뀌었어도 안 되겠죠? 냄비. 또 뭐가 있을까? 물의 양도 일정해야 되겠죠? 물의 양.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 다 통제해야 되는, 변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을 다 통제 변인이다라고 합니다. 통제 변인. 그 다음에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인이 있는데, 먼저 종속 변인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종속 변인은 나의 그 실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값입니다. 결과값. 그럼 여기서 이 종속 변인은, 지금 여기서의 종속 변인은 결과값이 되기 때문에 물의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물의 온도가 결과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속 변인. 그럼 이 물의 온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실험을 하겠다고? 라면 스프의 양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죠. 라면 스프의 양. 나머지는 다 일정하게 할 건데 라면 스프의 양만 다르게 하겠다. 스프량. 스프량만 다르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프량.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실험을 진행해요.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겠죠. 스프량 1, 2, 3, 4 해서 맥스까지 다 집어넣었을 때 이제 물의 온도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물의 온도가 몇 도 그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시험 데이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 결과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스프량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가네.
물에 올라가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결론 도출을 해야지. 스프량이 많아지면은 물의 온도가 증가한다. 그럼 나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가설이 옳았구나. 그래서 이제 일반화 도출을 합니다. 라면 물을 끓일 때 그 라면물 안에 스프를 많이 집어넣으면 물의 온도가 올라간다. 일반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이게 연역적 탐구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텔의 그 생물 속설, 그것도 도대체 뭐 미생물들이 왜 만들어지는 거지? 문제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 인식한 다음에 고기 국물을 뭐 끓여가지고 밀봉을 하면은 뭐 미생물이 안 생길 거야. 그렇게 해서 실험 설계를 한 다음에 수행해서 도출을 했죠. 도출했는데 이제 도출을 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과학자 혹은 다른 상황에 대해서 반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증. 너의 실험은 뭔가 잘못했어 라고 해서 이 지적을 한다라는 거죠. 태클을 건다. 그럼 저의 실험에 대해서도 태클을 걸 수 있겠죠. 라면 스프만 뭐 대다수냐, 뭐 라면 스프의 뭐 종류도 다양할 수 있는데 너의 실험은 뭔가 하나 빠졌다. 그 주변에 네가 계속 라면 물을 끓이면서 실험을 했다 보니까 주변의 온도를 너는 고려를 했냐? 고려 못했었겠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런 실험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새로운 가설 설정,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에는 미생물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실험을 다시 진행한 다음에 일반화를 시켜서 더 이상 반증을 할 수 없이 그래 이제 맞다 라고 도달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뭐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탐구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가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귀납적, 연역적.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귀추적은 아직 우리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납적과 연역적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시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면 되고 꼭 이과가 아니더라도 문과더라도 살아가면서 어떠한 탐구를 할 때 귀납적 방법도 있고 연역적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